그 여자를, 최수연을 저는 제 손으로 처절하게 끌어내려야만 했습니다. 한때는 제 아들의 아내였고 제 손주의 엄마였던 여자자. 그저 화려한 커리어 우먼인 줄 알았던 그녀의 가면 뒤엔 썩어 문드러진 추악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더군요. 제 아들의 순수를 멍들게 하고 한평생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제 삶을 짓밟은 대가 저는 반드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남을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기억합니다. 제 모든 세상이 부서지던 그 끔찍한 날을, 제 아들 준수의 일그러진 얼굴, 손주 민재의 눈에 가득 고였던 말 없는 눈물,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지옥이었습니다. 복수심은 차가운 얼음처럼 제 심장을 에워쌌고, 저는 그 얼음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이름, 박선영을 그리고 그 옛날 제게 전부였던 한 남자와의 인연까지, 그 모든 것이 저를 이 잔혹한 복수의 무대로 이끌었지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오직 파멸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공 감톡, 시공톡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 상상의 나래를 펴는 하루가 되실 겁니다. 이제 제가 걸어온 피눈물의 길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의 처절한 복수극, 그리고 그 끝에 비로소 피어난 진정한 사랑과 용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제 삶의 비밀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올해 65세 박선영입니다. 평생을 누구의 엄마로 살아온 여자였죠. 제 삶의 유일한 빛, 제 아들 준수, 그 아이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워냈죠. 남편 없이 홀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무리 고되어도 준수만 보면 모든 시름이 녹아내렸습니다. 이 아이만 잘 자라주면, 이 아이만 행복하면 그것으로 제 인생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세상은 오직 준수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준수는 정말 착하고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힘들 때면 작은 손으로 제 등을 토닥여주곤 했죠. 엄마,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제 모든 고난은 그 아이의 웃음 한 번으로 사라지는 마법 같았어요. 그렇게 제 세상은 오직 준수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 여자가 나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제 아들 준수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며 데려온 그 여자. 최수연, 그녀는 빛나는 제목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번듯한 직함, 똑 부러지는 말투.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저는 처음에 대기업 임원이라는 그녀의 직함에 주눅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아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제 아들의 앞길이 더욱 창창해질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감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너무도 빠르게 제 아들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했던 준수는
어느새 수연의 말 한마디에 쩔쩔매는 남자가 되어갔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는 시간보다 수연의 눈치를 살피는 시간이 더 길어졌죠. 제 아들이었지만 점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시작했죠. 그 다음엔 툭 던지는 비꼬는 말들. 어머니는 시대에 뒤떨어지셨어요. 어머니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같은 말들을 웃는 얼굴로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제가 해주는 음식은 맛없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제가 입는 옷차림은 늘 구식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완벽한 세상에서 마치 불필요한 이물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그런 며느리의 행동에 제 아들 준수가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수연의 편을 들 때도 있었습니다. 엄마! 수연 씨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시대가 변했잖아. 왜 엄마는 그걸 몰라?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한평생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저에게 그 말은 비수였고 멸시였습니다. 제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애써 키운 아들이 이제 다른 여자의 편에 서서 저를 꾸짖는 모습을 보며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제 아들 옆에서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고,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연의 차가운 시선과 아들의 무관심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시들어갔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은 제게 남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 모든 사랑이 이토록 무시당할 일이었나? 수없이 되뇌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살은 쭉쭉 빠지고 거울 속 제 모습은 제가 알던 박선영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여자의 그림자가 저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저를 다시 찾고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쏟아부었던 모든 냉대와 멸시, 그리고 제 아들을 빼앗아간 것에 대한 처절한 복수. 그것만이 제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 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불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 그리고 제 아들을 위해 저는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베개를 적시며 밤을 지새우는 나약한 박선영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는 증오와 결의가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불꽃은 제 심장을 태우며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며느리 최수연이 다니는 회사 KS 그룹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부터 시작해서 경제 잡지, 그리고 언론계에 떠도는 소문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모든 것을 흡수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직위, 그녀의 업무, 그녀의 인맥까지 숨 쉬는 모든 순간이 정보 수집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그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KS그룹이 대규모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휩싸였습니다. 여기엔 고위 임원인 최모 씨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함께 동시에 퍼뜩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수연. 앵커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지더니 기어코 그녀의 이름 석자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 복수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줄 기회가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불운인지 행운인지 그 소식은 제게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오랜 고통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멸시와 서름, 그리고 아들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이 한데 엉켜 거대한 분노의 파도가 되어 저를 덮쳤습니다. 그래, 이거였구나.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를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요. 그동안 제가 당했던 모든 모욕을 되갚아 줄 기회, 하늘이 제게 내려준 마지막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그 화려한 가면을 벗기고 그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리라. 저는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복수의 깃발을 높이 올렸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파멸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곤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와 오랜 세월 쌓아온 삶의 지혜뿐이었으니까요. 대기업의 거대한 벽 앞에서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수없이 저 자신을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온갖 경우의 수를 따져보았지만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제 아들 준수가 점점 더 기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 불꽃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그늘에 갇혀 빛을 잃어가고 있었죠. 엄마로서 저는 아들을 그렇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살아야 제가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를 구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려던 찰나,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치는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성진 KS 그룹의 회장. 바로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이름. 젊은 시절 세상 모르고 서로만을 바라보며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감히 넘볼 수 없는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만 했던 아픈 인연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가슴 아파했던 이별이 지금에 와서 저에게 기회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앳된 얼굴의 저와 성진 씨가 환하게 웃고 있는 빛바랜 사진 있었던 추억들이 마치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믿음직했던 눈빛, 그와의 인연이 제게 복수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신의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그에게 연락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구차하게 과거를 들추는 것은 아닐까? 혹시나 저를 외면하면 어쩌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지키고 제 삶을 되찾기 위해선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큰 용기를 내어 KS그룹 회장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서의 목소리에 저는 제 이름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선영입니다. 이성진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저를 위한, 그리고 제 아들을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성진 씨를 만난 것은 제 삶의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의 재회, 그의 회장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냉철한 공간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도심은 마치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이성진은 제가 기억하는 순수했던 청년과는 전혀 다른 위험 있고 노련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수많은 고뇌와 번민의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잠시 동안의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망설임 없이 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최수연이 저와 제 아들에게 가한 모욕, 아들이 얼마나 나약해지고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녀가 연루된 KS그룹의 비리에 대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성진 씨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했습니다. 연민과 놀라움, 그리고 냉철한 판단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지만 묘하게 익숙하고 믿음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선영 씨,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그리고 최수연 이미 그녀의 비리에 대해선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힐 만한 사안이죠. 그녀의 욕망이 결국 여기까지 이른 모양입니다.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그녀의 가면 뒤에 그런 추악한 민낯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의 마지막 말에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제 편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성진 씨와 비밀스러운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KS그룹의 막강한 정보망을 이용해 수연의 비리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고, 저는 며느리의 일상과 숨겨진 행적을 추적하며 작고 사소한 증거들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류 속의 숫자 하나, 그녀의 통화 내역 하나, 심지어 그녀의 은밀한 만남까지 모든 것이 제게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비록 과거의 연인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공동의 적을 향해 칼을 가는 동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연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겠죠. 복수의 칼날은 이미 그녀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말이죠. 그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 위해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성진 씨의 정보력과 제가 모은 증거들은 최수연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시 아래 KS그룹 내부에서는 수연이 관련된 비리 조사가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장의 최측근들이 움직이자
그동안 쉬쉬하며 덮여왔던 그녀의 모든 부정한 행위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유령 회사를 통한 횡령, 그리고 정치권 로비 의혹까지 그녀의 죄목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며느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허점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녀가 자주 드나드는 강남의 고급바, 장부에서 발견된 거액의 현금 결제 내역, 수상한 명품 구매 내역에 쓰인 법인카드, 그리고 주말마다 만나는 정체불명의 인물들, 그들은 대개 이름 없는 유령 회사 대표들이었죠. 모든 것이 그녀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와 횡령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니며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 나갔습니다. 며느리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녀의 탐욕스러운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연일 KS 그룹의 최모 임원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처리되었지만 성진 씨의 은밀한 지시와 제가 흘린 정보들이 더해지자 곧이어 그녀의 실명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KS 그룹 최수연 임원, 비자금 조성 핵심 인물로 지목, 뉴스 헤드라인이 그녀의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박았을 때 수연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초조함과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신경이 곤두서 있는지 사소한 일에도 아들 준수에게 날카롭게 반응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이럴 때 나한테 도움이나 줄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인간 같으니라고. 그녀의 비난은 준수뿐 아니라 제게도 화살이 되어 날아왔습니다. 집안 공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팽팽하게 죄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균열을 조용히 지켜보며 제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그녀의 목을 겨누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승리가 코앞에 다가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대가가 얼마나 잔혹할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성진 씨가 넘겨준 핵심 자료들과 제가 모은 사소한 증거들이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언론은 물론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KS 그룹 본사에 들이닥쳤습니다. 수연은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언론의 눈을 피해 잠적하고 해외 도피까지 시도했죠. 그녀의 주변을 맴돌던 모든 탐욕스러운 관계들이 하나둘씩 끊어져 나가는 모습을 저는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아침 뉴스 속보로 최수연의 이름이 명확히 호명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승리감보다는 차가운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바라던 복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과연 옳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더군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추락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파멸이었습니다. 그녀의 추락은 너무도 처절했습니다.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은 최수연이라는 이름 석자와 그녀의 추악한 비리, 그리고 마침내 인천국제공항
긴급 체포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KS그룹 최수연 임원 대규모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그 문장들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그녀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화려했던 커리어 우먼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은 물론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죠. 저는 텔레비전을 통해 수갑을 찬 채 초췌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그녀를 보면서도 어떤 통쾌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씁쓸함만이 남더군요. 과연 이 모든 것이 제가 원했던 결과였을까요? 제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잔인한 승리, 그게 제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가장 사랑하는 제 아들, 준수에게도 미쳤습니다. 그는 아내의 몰락과 함께 직장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절망감에 몸부림치는 아들의 모습은 제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밤낮 없이 술에 취해 흐느끼고 멍하니 벽만 바라보는 준수를 보며 저는 수없이 자책했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이 복수가 아들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아닐까? 제 복수가 가져온 결과가 정작 제 아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준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복수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후회해도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옆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복수극은 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과연 아들을 위한 복수를 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내 욕심을 채운 것인가? 수없이 되뇌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아들의 행복을 앗아간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 복수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욱 강해져야 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사명은 부서진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방 문틈으로 비치는 손주 민재의 작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의 싸움과 이혼으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아이, 그 작은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저를 보며 해맑게 웃어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는 저한테 최고예요. 그 작은 아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민재의 작은 손을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이 고통 속에서 제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보물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복수가 가져온 고통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민재의 존재 자체가 제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아들 준수는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헤매던 그가 비로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달 민재에게 양육비를 보내며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했고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기 위해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저는 준수의 곁에서 묵묵히 그를 지켜보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림자처럼 조용히 힘을 보탰습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지친 그에게 조용히 차 한 잔을 건네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제가 저지른 복수의 무게를 감당하고 이제는 아들과 손주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자 진정한 어머니의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금 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처럼 제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복수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제 삶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아들 준수는 단단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제 손주 민재는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두 사람이 제 곁에서 웃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제 오랜 시련과 아픔을 씻어주는 따뜻한 비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민재가 할머니 하고 달려올 때마다 저는 제 삶이 얼마나 값진지를 깨닫습니다. 성진 씨와의 관계도 그렇게 깊은 이해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제 삶의 아픈 기억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로 서로의 안녕을 묻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서로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과의 재회는 복수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제게 예상치 못한 위로와 성숙을 선물해 주었죠.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요? 고통의 끝에서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 어머니의 삶이 오직 자식만을 위한 희생으로 점철될 수는 없다는 것을요. 때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강인함이 필요하고, 때로는 아픔을 이겨내기 위한 처절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제 삶은 고통과 상처로 얼룩지기도 했지만 결국 사랑과 이해로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이 길은 비록 험난했지만 저를 진정한 박선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그 자리에 더 단단한 제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 박선영의 이야기,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이오공 감톡, 시공톡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그건 제 아들의 여자친구를 몰래 미행하고 감시했던 이야기 때문입니다. 68살 아버지가 되어서 편의점에 변장하고 들어가서 아들의 여자친구를 관찰했던 그 황당한 이야기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에게 당한 배신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믿기가 어려웠고 우리 아들만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제가 발견한 건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제게 남긴 작은 쪽지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요. 안녕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해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구식입니다. 올해 68살이죠. 은퇴하고 나서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아들 은성이는 올해 37살입니다. 늦깎이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3년째 경산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훈남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성격도 내성적이지만 성실하고 착한 놈입니다. 아내를 58세에 먼저 보내고 나서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성이가 가끔 저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밥도 같이 먹곤 하죠. 그런 아들이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은성이가 제게 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 저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곧 인사시켜 드릴게요. 처음엔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요. 37살이 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던 아들이라 사실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아무리 물어봐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때가 되면 다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더라고요.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 걸까?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 세상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사기도 많고 사람을 속이는 일도 많고, 특히 저는 젊은 시절에 친한 친구에게 크게 당한 적이 있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때가 제가 40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사업을 한다면서 투자를 부탁하더라고요. 워낙 가깝게 지낸 사이라 의심 없이 제가 가진 돈을 거의 다 맡겼죠. 그런데 그게 다 사기였어요. 그 친구는 제 돈을 가지고 사라져버렸고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때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누구든 쉽게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라도 말이에요. 그런 제가 아들의 여자친구를 의심하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우리 은성이의 안정된 직장이나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혹시 순진한 우리 아들을 속이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여기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구식 씨가 어떻게 아들 여자친구를 며느리감이다 하고 결정 내릴 수 있었던 얘기들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감동 사연을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자고요.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우연히 아파트 주민 한 분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행정복지센터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우리 은성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성이가 근처 CU 편의점에 자주 들르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자 아르바이트생과 친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 그 아가씨 참 착해 보이던데요.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감이 왔어요. 아, 저 사람이 우리 은성이가 말한 그 여자친구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 바로 그 편의점을 찾아갔어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온 이웃 주민으로 변장하고 말이에요. 사실 변장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갔으니까요. 다만 제가 은성이의 아버지라는 건 숨기고 갔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20살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이수연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었고 웃는 얼굴도 밝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법이니까요. 음료수 하나랑 빵 하나 주세요. 네. 어떤 음료수 드릴까요? 수연이는 정말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님한테 친절한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며칠 동안 그 편의점을 드나들었어요. 매일 다른 시간대에 가서 수연이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정말 미안한 일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틀째 되던 날, 점심시간쯤에 갔는데 편의점에 손님이 많았어요.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사러 온 거죠. 그런데 수연이가 혼자서 일하고 있는데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손님들을 응대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 이 도시락 전자레인지에 돌려드릴까요? 카드 결제하시겠어요?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바쁜 와중에도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대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에는 바로 바닥 청소를 시작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 치고는 정말 성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수연이가 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 할머니가 돈이 부족해서 라면을 하나 덜 사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건 제가 수연이가 자기 돈을 꺼내서 부족한 돈을 채워주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사양하셨지만 수연이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이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 놀랐어요. 아르바이트생이 자기 돈을 들여서 손님을 도와주다니 보통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혹시 누군가 보고 있어서 일부러 그런 척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 은성이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연기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오후 늦은 시간에 편의점에 갔는데 마침 물건을 배달해 주는 트럭이 와 있었어요. 트럭 기사 아저씨가 다리를 절뚝이면서 물건을 옮기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수연이가 나서서 그 아저씨를 도와주는 거예요. 무거운 물건들을 함께 옮겨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끝까지 도와주더라고요. 아저씨, 천천히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아가씨. 이런 일은 제가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같이 하면 더 빨리 끝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아르바이트생이 여기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사장님도 안 계시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연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정말 착한 아이 같긴 한데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수연이의 진심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일부러 작은 연기를 해봤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을 하려는데
갑자기 당황한 척하면서 말했어요. 아, 이런. 신용카드를 집에 두고 온 것 같네요. 현금도 부족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물건을 도로 놓으려고 했는데 수연이가 망설임 없이 말하더라고요. 아, 괜찮으세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다음에 오실 때 그때 주시면 돼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괜찮아요. 정말요. 어르신께서 나쁜 분 같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면서 수연이는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제 물건값을 대신 내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꼭 갚으러 올게요. 천천히 오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수연이는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웃음이 가식적이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날 저는 집에 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아이가 나쁜 마음을 품고 우리 은성이에게 접근했을까? 아니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은성이를 좋아하는 걸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동네 노인정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 동네 소식에 밝은 박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 그 CU 편의점에서 일하는 수연이라는 아가씨 말이야? 그 아이 참 불쌍해.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혼자 어머님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된 일인데요?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은 어머니랑 둘이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 그러면 혹시 우리 은성이의 안정된 직장과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다시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박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착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 혼자 벌어서 감당하고 있어. 편의점 두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말이야. 두 곳에서요? 응. CU에서 낮에 일하고 밤에는 GS 편의점에서도 일한다더라고. 정말 부지런한 아이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아이라면 당연히 안정된 생활을 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은성이를 좋아하는 진짜 이유일까? 아니면 그냥 부수적인 것일까? 젊은 시절 친구에게 당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친구도 처음에는 정말 진실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제 동정심을 자극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모든 걸 맡겼죠. 그런데 결국 다 거짓말이었어요.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다. 특히 돈이 걸린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이게 그때 제가 배운 인생의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수연이가 아무리 착해 보여도, 아무리 성실해 보여도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연이의 웃는 얼굴이 떠오르다가도 친구의 배신당한 기억이 겹쳐지고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편의점을 찾아갔어요. 어제 대신 내준 돈을 갚으러 가는 것도 있었지만 수연이를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었거든요. 편의점에 들어가니 수연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어제 말씀하신 그 돈은 정말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주세요. 아니에요.
약속은 지켜야죠. 제가 돈을 건네주는데 수연이가 계산대 아래쪽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며 앞으로 내미는 것입니다. 제 손수건이었어요. 이 손수건 할아버지 거죠. 어제 편의점에서 나올 때 실수로 손수건을 떨어뜨렸나 봐요. 그런데 수연이가 그걸 주워서 깨끗하게 빨아놨더라고요. 아, 맞아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깨끗하게 빨아서 다림질까지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제 손수건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빨아서 준비해뒀다니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있었어요. 혹시 이것도 계산된 행동은 아닐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일부러 이런 짓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너무 비뚤어져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를 계속 의심하는 제가 오히려 이상한 건 아닐까? 그런데 집에 돌아와 수연이가 건네준 손수건을 펼치는 순간 쪽지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 쪽지를 펼치자 제 심장은 쿵꽝쿵꽝 거렸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르신은 꼭 우리 아버지 같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수연 올림.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편의점 앞에서 넘어진 할머니가 있었어요. 저는 마침 우산을 쓰고 편의점으로 가고 있었는데 수연이가 우산도 없이 뛰어나와서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는 걸 봤어요. 비를 맞으면서도 할머니가 다치지 않으셨는지 확인하고 편의점 안으로 모셔다 드리면서 따뜻한 차까지 대접해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이런 일까지 해주고. 괜찮아요, 할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만약 이 모든 게 연기라면 정말 대단한 연기력이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만약 진심이라면 저는 정말 착한 아이를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연이의 행동 하나하나는 정말 진실해 보였지만 젊은 시절의 상처 때문에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가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아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걸 어필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은성이의 동정심을 자극하려는 건 아닐까. 아, 정말 제 자신이 싫었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를 보면서도 계속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제가 말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번 배신을 당하고 나니까 사람을 믿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일주일 정도 더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렇게 계속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편의점으로 찾아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들어갔는데 수연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이렇게 말해도 될까?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수연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를 어떻게 아시는지. 수연이가 깜짝 놀라면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럴 만도 했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손님이 나타났으니까요. 사실은 저는 김은성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아, 아버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이 편의점에 온 것도 수연 씨를 지켜보기 위해서였어요. 수연이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듯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수연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은성이를 정말로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 아버님. 수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은성 오빠를 진심으로 좋아해요. 정말로요. 그럼 왜 은성이는 수연 씨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름도 어떤 일을 하는지도 말이에요. 그건 저 때문이에요. 제가 은성 오빠에게 부탁드린 거예요. 왜요? 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아버님께서 저를 좋아하지 않으실까 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저는 정말로 은성 오빠를 좋아해요. 제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은성 오빠에게 접근한 건 절대 아니에요. 은성 오빠는 제가 가장 힘들 때 큰 위로가 되어준 분이에요. 어떤 위로요? 제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돌아가셨을 때 제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은성 오빠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각종 지원 제도도 알려주시고 일자리도 소개해 주시고 그때 은성 오빠가 아니었다면 저와 어머니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수연이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계속 말했어요. 그런 은성 오빠를 보면서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감사함이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은성 오빠도 저를 좋아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만나게 된 거예요. 수연 씨, 내 말이 상처가 되었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 마음이니까요.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아버님, 이해해요. 저도 아버지가 계셨다면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 말에 마음이 한층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을 가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 있는데 평소 편의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트럭 운전사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경비원님, 안녕하세요. 혹시 파스 같은 거 있으세요? 다리가 너무 아프네요. 아, 그러시군요. 잠깐만요. 응급약품함에서 파스를 꺼내드리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다 다리를 다치셨어요? 아, 며칠 전에 편의점에 물건 배달하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발을 삐었어요. 그런데 참 고마운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처자가 있는데 제가 다리를 다쳐서 물건을 제대로 못 옮기고 있으니까 나와서 도와주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말이에요. 순간 귀가 번쩍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수연이 이야기였습니다. 아, 그래요. 친절하네요. 친절한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마음씨가 착한 아이예요. 제가 이 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아이는 처음 봤어요. 트럭 운전사 아저씨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수연이라고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 오는 날 길가에서 어떤 할머니가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수연이 혼자 우산도 씌워드리고 119도 불러드리고
병원까지 따라가서 밤새 돌봐드렸다고 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남을 도와주나요? 뭔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요? 트럭 운전사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적이요? 아니에요. 그냥 타고난 마음씨가 착한 거예요. 한 번은 노숙자 할아버지가 편의점 앞에서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자기 돈 주고 컵밥 사서 드렸다고 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자주 말이에요. 정말요? 네. 편의점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연이가 자기 월급으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 많다고요.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래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수연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인 걸까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뭔가요? 얼마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데 카드를 깜빡하고 안 가져오셨나 봐요. 그런데 수연이가 자기 돈으로 대신 계산해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내시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겪은 일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나이는 6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고, 키는 중간 정도고, 그리고 그때 하얀 손수건을 떨어뜨리고 가셨더라고요. 수연이가 그 손수건을 주워서 깨끗하게 빨아놨더라고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떨어뜨린 손수건을 수연이가 빨아뒀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을 모른 척하며 물어보았어요. 혹시 그 손수건이 지금도 있나요? 그럼요. 수연이가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다시 오시면 드리려고 말이에요. 그 순간 수연이의 진심을 조금씩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을 가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트럭 운전사 아저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연이가 정말 그렇게 착한 아이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연기일까요? 다음 날, 더 확실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편의점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인자한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실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서 일하는 수연이라는 아이에 대해서요. 사장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연이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제가 이 일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아이는 처음 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다는 거죠? 우선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해요. 단 하루도 지각한 적이 없고 몸이 아파도 참고 나와서 일해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정말 친절해요. 불친절한 손님이 와도 항상 웃으면서 대해요. 사장님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감동적인 건 그 아이의 마음씨예요. 자기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많아요. 한 번은 노숙자 할아버지가 편의점 앞에서 며칠째 굶고 있는 걸 보고 자기 월급으로 따뜻한 음식을 사서 드렸어요. 그런 일이 자주 있나요? 네. 꽤 자주요. 길고양이들한테 먹이도 주고 동네 독거노인분들 심부름도 해드리고 정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아이예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닐까요?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적이요. 절대 아니에요.
그 아이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한결같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절대 자랑하지도 않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뭔가요? 며칠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카드를 깜빡하고 안 가져오셔서 물건값을 못 내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연이가 자기 돈으로 대신 계산해 드리더라고요. 제 이야기였습니다. 사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손수건을 떨어뜨리고 가셨는데 수연이가 그걸 주워서 깨끗하게 빨아놨어요. 그 할아버지가 다시 오시면 드리려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수연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대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서서히 제 마음속의 의심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두 눈엔 쪽지에 적힌 말이 아령거렸습니다. 어르신은 꼭 우리 아버지 같으세요. 이 한 줄의 글에서 수연이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계산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글이었습니다. 혹시 수연 씨, 왜 그런 쪽지를 적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수연이는 얼굴을 빨갛게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제가 그냥 어르신이 너무 좋은 분 같아서 제가 아버지를 잃지 여인 후로 아버지가 그리워서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연이는 저를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생각해 준 것이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하다. 아저씨가 너를 의심했어.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은성 오빠를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이니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모든 의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연이는 정말로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수연아, 아저씨가 너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 용서해 줄 수 있니? 아버님, 상처 같은 거 안 받았어요.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고마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은성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수연이를 의심했던 것, 그리고 오늘 깨달은 것들을 모두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아버지가 수연이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미안하다, 은성아. 아버지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괜한 의심을 했어. 수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그럼 이제 수연이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찬성이지. 그런 좋은 아이를 놓치면 안 돼. 빨리 결혼해서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야지. 은성이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수연이가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항상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분이라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수연이가 정말로 진심으로 저를 좋아해 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편의점에 가서 수연이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수연아, 아저씨가 어제 너한테 실례를 많이 했어.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아버지가 계셨다면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이제부터 아저씨가 너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싶어. 괜찮겠니? 수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저도 정말 아버지처럼 따르고 싶어요. 그 순간 정말로 수연이가 제 딸이 된 것 같았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수연이와 은성이는 더욱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연이를 정말 친딸처럼 아끼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은성이와 수연이는 조촐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연이의 어머니와 저,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만 모인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수연이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그리고 은성이도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들을 키워주셔서, 그리고 저를 딸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이는 결혼식 후에 제게 와서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딸을 얻은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그 후로 수연이는 정말 효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제가 경비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항상 따뜻한 음식과 함께 맞아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이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손자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님,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뻤습니다. 몇 달 후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수연이의 모습은 정말 성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외롭게 살아가던 저에게 이렇게 좋은 가족이 생긴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40년 지기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저는 며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의심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깨달았는지. 야, 그럼 처음에 너무 의심했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젊은 시절 일 때문에 사람을 너무 의심하게 되었나 봐. 친구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직 40년 지기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저와 며느리만의 비밀로 간직할 겁니다. 편의점에서 모르고 떨어뜨린 손수건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내놓으며 환하게 웃던 수연이의 모습. 그 손수건 안에 작은 쪽지 하나. 어르신은 꼭 우리 아버지 같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수연올림. 이 쪽지는 저의 의심병을 치유해주는 약이 되었습니다. 아, 이 아이가 저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제가 의심하고 경계했던 그 시간에도 이 아이는 저를 친아버지처럼 여기고 있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상처와 의심이 진실을 보는 눈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경계했던 그 마음이 결국 가장 소중한 가족을 선물로 주었으니까요. 만약 제가 그때 의심만 하고 수연이를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은성이는 좋은 사람을 놓쳤을 것이고, 저 역시 이렇게 소중한 며느리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인상이나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람의 됨됨이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보입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조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이 딱 맞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더 젊었다면
수연이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얻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죠. 그런 지혜로 수연이의 진심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연이에게서 배운 것은 진실한 마음의 힘입니다. 그 아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결국 모든 의심을 녹여버렸고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수연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의심하고 계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편견과 상처가 진실을 가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연이를 의심할 때도 그 아이는 저를 진심으로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몸이 있고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김구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의심보다는 믿음이, 경계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지금 이 순간 마음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공감 어린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평생을 바친 황해도 해장국. 그 뜨거운 국물 한 사발에 담겨 있던 건 그저 맛이 아니었습니다. 이북 땅에 두고 온 부모님의 그리움이었고 험난한 세상에서 아들을 키워낸 제 삶 그 자체였지요. 헌데 제 아들은 그 국물을 외면했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 솥은 차갑게 식어버렸지요. 하지만 세상은 참 얄궂습니다. 가장 아프게 등 돌렸던 이들에게 가장 통쾌한 복수를 선물하더군요. 바로 다시 끓여낸 이 국물처럼 뜨겁고 시원하게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오늘은 서울 역삼동에 사는 73세 이선옥 할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들으시면 이선옥 할머니의 해장국처럼 가슴 속 옛 추억이 밀려들 겁니다. 구독 꾹 눌러주세요. 제가 이 나이가 되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참 꿈만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일사후퇴 그 피난길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황해도에서 내려온 부모님은 가진 것 하나 없으셨지만 손만만은 온전히 간직하고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쇠죽 끓이던 가마솥에 소머리며 선지를 넣어 해장국을 끓이셨지요. 펄펄 끓는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은 낯선 땅에서의 서러움을 녹여주는 따뜻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제게는 그저 허기진 배를 채우는 한 그릇이었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부터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마솥에 불을 지피셨죠. 고기 끓는 소리가 자장가였고 구수한 냄새가
이불처럼 저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새벽부터 나와 솥을 지키고 밤늦도록 불을 떼던 부모님의 손은 늘 거칠었지만 그 국물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깊은 맛을 냈습니다. 그건 부모님의 삶이었고 사랑이었고 제가 이어받은 유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집 해장국을 황해도 해장국이라 불렀고 어디 서울에도 이런 맛은 없어. 라고 말하며 연신 감탄하셨지요. 저는 그 손맛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허름한 가게였지만 매일같이 찾아오는 손님들 덕분에 솥은 쉴 틈 없이 끓었지요.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익히고 그들의 사연을 들으며 국자를 젓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해장국 한 그릇에 담긴 정이 통했는지 단골 손님들은 우리 가게를 사랑방처럼 여겨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제 삶의 국물을 끓여왔습니다. 매일매일 해장국과 씨름하던 일도 저는 아들 준호는 유일한 저의 희망이었지요. 아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속 깊은 아이였어요. 가게 일이 힘들어 보이면 엄마, 제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매일 새벽 솥을 지키면서도 피곤한 줄 몰랐던 건 언젠가 아들이 엄마를 쉬게 해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나 봐요. 남편이 죽고 난 뒤 남들처럼 번듯한 뒷바라지를 해주진 못했지만 저는 이 해장국으로 준호를 키워냈습니다. 그가 무거운 솥뚜껑을 들다 손에 물집이 잡힌 날 제가 약을 발라주며 준호야,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자 준호는 나중에 엄마 호강시켜줄게요. 라며 씩씩하게 웃었지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자라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지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저는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뜨거운 국물 위로 땀방울을 흘리며 일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야 내 아들이 제대로 된 사람 노릇을 하는구나. 가슴 벅찬 기쁨에 국자를 쥐고 있던 손이 떨렸지요. 주변 사람들은 복덩이 아들을 두었다. 며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맙고 또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준호가 대기업에 취직한 후 새로운 삶을 만났습니다. 회사의 직속 상사 딸인 최미라 씨를 만나 결혼을 한다고 했지요. 엄마, 제 출세에 도움이 될 아주 좋은 집안이에요. 미라 씨는 회장님 따님이라서요. 아들의 들뜬 목소리에 저는 내 아들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준호는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도는 준호에게 더 큰 출세를 위한 투자라며 명품 시계, 고급 외제차 등을 선물했고 준호는 그 대가로 마치 대릴사위처럼 처가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처가에서 준호를 지원하는 만큼 준호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회의 중이라서. 라던 핑계가 나중에는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무성의한 말로 바뀌었지요. 저는 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출세하려면 처가에 잘 보여야지. 우리 아들이 더 큰 물이 되려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태도는 점점 더 저를 외면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명절에도 준호는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처가에서 해외여행을 가자고 해서요.
엄마, 장모님이 손주 보러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기 힘들다고. 아들의 변명은 점점 더 뼈아프게 들렸습니다. 저는 손주 얼굴이라도 보려고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안사도는 여보세요. 준호는 이제 지체 높은 회장님 사위인데 그런 허름한 가게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창피해해요. 괜히 와서 준호 출세길 막지 마세요. 라는 차가운 말을 내뱉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비수처럼 박혔는지 모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끓인 해장국이 아들에게는 창피한 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제가 해장국 솥을 지키며 키워낸 아들, 그 아들이 이제 회장님 사위라는 허울 좋은 이유로 저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준호는 더 나은 출세가도를 위해 처가 식구들의 비위를 맞추며 대릴사위 노릇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철저히 지워져야 할 짐이 된 것입니다. 그날 저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끓고 있던 해장국 솥도 불을 껐습니다. 펄펄 끓어오르던 국물은 점점 식어갔고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뜨거운 것이 식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때는 저의 삶의 전부였던 솥이 이제는 제 삶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거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그 솥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죠. 아들 준호에게 제 존재 자체가 창피함이라는데 더 이상 이 솥을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어지고 식어버린 솥은 제 삶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가 왜 이리 살았을까? 하는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하나 바라보고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는데 결국 남는 건 배신감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가게를 닫고 저는 조용히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할머니, 해장국집 왜 문 닫았어요? 할머니, 언제 다시 문 여세요? 그 해장국이 자꾸 생각나서 왔어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저는 차마 그분들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옆집 미용실 아주머니는 제게 따뜻한 죽을 쏘어 가져다 주셨고 동네 쌀가게 할아버지는 문 앞에서 할머니, 힘내세요. 라고 외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 해장국처럼 뜨겁게 살았던 과거가 지금의 제 모습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으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비참해서 그 따뜻한 국물을 다시 끓여낼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식어버린 솥을 보며 저는 매일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었던 김태성 회장님이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늘 정갈한 양복 차림에 말수가 적으셨지만 저를 보면 따뜻한 미소를 짓곤 하셨지요. 그분은 저의 해장국을 드실 때마다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머니, 이 맛은 우리 어머니가 피난 시절 끓여주시던 국물과 똑같아요. 이 한 그릇에 제 삶의 위안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이 그저 립 서비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정말로 진심이셨나 봅니다. 가게가 사라진 걸 알고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분은 수소문 끝에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집을 찾아내셨습니다. 대기업 회장님이셨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요. 할머니, 왜 가게 문을 닫으셨습니까? 해장국집이 사라져서 얼마나 허전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그 국물 한 사발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제게는 단순한 해장국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었고 저희 어린 시절 추억이었습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그동안 묵혀두었던 서름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배신, 그리고 제 삶의 허무함까지 한참을 넋두리처럼 말했습니다. 김태성 회장님은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며 말하셨습니다. 할머니, 다시 해장국을 끓여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시 해장국을 끓여낼 용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김태성 회장님은 진심으로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은 사라지면 안 되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분의 따뜻한 진심에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김태성 회장님의 지원으로 새로운 황해도 해장국집을 열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넓고 깨끗한 가게였지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익숙한 속과 국자를 들고 다시 국물을 끓이자 제 마음속에도 활기가 되살아났습니다. 펄펄 끓는 해장국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니 예전에 씩씩했던 제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새로 문을 연 가게는 금세 입소문을 탔습니다. 예전 단골 손님들도 다시 찾아와 이 맛을 다시 보게 될 줄 몰랐다. 며 반가워하셨지요. 그러던 중 한 방송국에서 저희 가게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사라질 뻔한 피난 음식의 부활이라는 타이틀로 저희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저희 가게는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들었지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을 보며 저는 놀라움과 감사함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의 피난 음식이라는 스토리와 제 인생 이야기가 더해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봅니다. 저는 어느새 국민 할머니, 사장님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해장국 한 그릇에 담긴 사연을 듣고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치는 손님들도 많았지요. 저는 그분들께 따뜻한 국물을 대접하며 저희 삶을 통해 위로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성공했다는 소식은 당연히 아들 내외에게도 들어갔을 겁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없었지만 가게가 방송에까지 나오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자 어느 날 아들 내외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 뒤에는 사돈 내외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는 어색함과 민망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예전의 순수한 준호가 아닌 잃어버린 성공을 되찾고 싶어 하는 욕망이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도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이제라도 잘할게요. 저는 그들의 사과를 들으며 제 마음이 무감각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금세 눈물을 보였을 테지만 제 마음 속에는 이미 새로운 온기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룬 성공을 보고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탐욕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외면하고 있을 때 저는 이 해장국 소지 옆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보냈는지 그 아픔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저는 조용히 국자를 들고 뜨거운 국물을 젓기 시작했습니다. 펄펄 끓는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국물은 이제 진짜 손님들에게만 내줄 거다. 가족 흉내 내는 사람들에겐 없다.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참함과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돈 내외는 황해도 해장국의 레시피를 자신의 회사와 협력해서 보다 더 큰 프랜차이즈로 발전시키자며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황해도 해장국은 저에게 은혜를 준 분이 따로 있다고요.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에도 저는 잠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제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국자로 솥을 저으며 저는 제게 주어진 이 새로운 인생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김태성 회장님이 제게 다가와 따뜻한 눈빛으로 말해 주셨습니다. 자식에게 받는 사랑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뜻밖의 인연이 더 큰 위안을 줄 때도 있지요. 저는 그분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들의 배신이 저를 무너뜨렸을 때 저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연, 바로 김태성 회장님이셨으니까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솥을 끓이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이 제 기쁨이 되었습니다. 해장국 한 그릇에 담긴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저희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외면으로 잠시 멈췄던 제 삶의 국물이 이제는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아들 내외의 사과를 받아주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저는 여전히 그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변덕스러운 사랑에 흔들리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그 아픔을 통해 진정한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찾아왔을 때 정말 마음 아프지 않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답합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 아픔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이가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제가 지금 끓이는 이 해장국에는 예전보다 더 깊고 뜨거운 맛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의 배신으로 잠시 식었던 제 마음이 뜻밖의 인연으로 다시 펄펄 끓어오르며 얻은 깨달음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국물은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피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은 모든 이들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부터 솥을 지킵니다. 제 인생의 국물을 끓이면서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아들의 배신이 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일으켜 세운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제게 가장 통쾌하고 시원한 복수는 바로 이 해장국처럼 뜨겁고 맛있게 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삶의 국물을 끓여낼 수 있는 힘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처럼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솥을 다시 뜨겁게 끓이세요. 외면당한 사랑은 반드시 다른 인연을 통해 다시 꽃을 피우게 될 테니까요. 부모의 희생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면당한 사랑은 뜻밖의 인연을 통해 다시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뜨겁고 시원한 복수는 바로 잘 살아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